안녕하세요. 책상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아가씨의 집은 지먹을 양식도 부족할 만큼 가난했다. 그래도 아가씨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늘 웃으며 싹바른질과 허드렛일을 하며 어머니 병고 안에 지극성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말로는 다 못할 흉년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다 망친 마을엔 인심까지 각박해져 버렸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집 일로 입에 푸치려온 아가씨는 끼니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굶어서라도 어떻게든 어머니 끼니만은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손이 닳도록 일을 가리지 않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어귀 종려나무 아래 음전하게 차려입은 선비가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가씨는 집안 사정은 돌보지 않고 선비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 선비는 눈에 희미하게 비치는 아가씨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선비는 아가씨 모습을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다. 아가씨가 치료해 준 덕에 머리에 상처는 나았지만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아픈 척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이미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조금이라도 더 그 집에서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선비는 그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릴 수가 있었다. 자기 입 하나가 그 아가씨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가는지도 그때서야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병자 인사를 하며 며칠이고 머물다 가고 싶었지만 그 집 형편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어제 도둑을 만나 돈을 다 빼앗겨 버렸소. 선비가 주섬주섬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아닙니다. 몸은 움직여서도 괜찮겠는지요. 아가씨는 수줍음을 감추느라 몸을 돌리고 옷고름을 입에 물고 배시시 미소를 보냈다. 그 대신 내가 약조 하나 하리다. 내가 지금 과거를 보러 가를 길인데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아가씨를 내 배필로 맞아드리겠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소. 자기의 속내를 들킨 아가씨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떠나간 선비는 겨울이 두 번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가씨는 힘들 때마다 선비를 만났던 청자나무 아래로 가 꼭 돌아오실 거라 믿고 그리움을 달래고 했다. 거되게 지나가던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무정하게도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그날도 어둑어둑 갈 무렵 아가씨는 선비 생각을 떨치고 정자나무 아래에 가서 그때의 회상을 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밤이 늦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그때 웬 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선비의 헛기침에는 갑자기 나타난 아가씨가 놀라지 않겠다는 배려가 스며져 있었다. 사정은 딱 하나 병든 노모와 저밖에 없어 선비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지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간단 말이오.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리다. 선비가 두 손을 모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어찌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보아하니 아직 혼인한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님도 계시고 나그네에게 하룻밤 이슬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단 말이오. 아무리 배운 것 없이 구차하게 살고 있는 미편한 계집이지만 서방님도 안 계시는 집에 함부로 남종네를 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서방님이란 말에 선비는 화들짝 놀랐다. 아가씨는 아직 머리도 틀지 않으시면서 무슨 서방님이 있단 말이오. 비록 머리는 올리지 않았으나 제 마음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제 서방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면서 꼭 돌아오시겠다고 약조를 하셨고 저 또한 기다리겠다고 약조를 했으니 전 이미 혼인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외간 남자를 저희 집에 잠시나마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약조를 하고 떠났지만 그 아가씨가 믿고 기다려줄 것인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의 말을 듣고 선비는 그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급한 마음에 선비가 아가씨 손목을 덥석 잡았다. 놓으시오. 좀 전에 선비께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손목을 뿌리치며 아가씨가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나요, 나. 자세히 잘 보시오. 과거에 급제하면 돌아오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오. 그때서야 멈칫 아가씨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아무리 봐도 꿈에 그리던 그 선비의 얼굴이었다. 천생연분으로 만난 선비와 아가씨는 백년으로는 금할 나이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멀리까지 전해지고서 선비와 아가씨가 처음 만난 마을 어귀 등대나무에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달라고 빌면 좋은 신랑감을 만난다는 소문이 나서 관연한 처녀들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후손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을 제일 나쁜 불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도 부잣집에 3대 독자가 장가를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다. 대가 끊길까 봐 마음이 조급해진 부잣집에서 시바지를 들여서라도 후사를 보고자 했다. 마침 마을에 가난하여 시집도 못 가고 어려운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아가씨가 있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고 어머님은 눈먼 장님이었다. 부잣집에서는 그 아가씨의 형편을 알고 매파를 보내 시바지로 들어오라고 종용했다. 아가씨는 몸도 건강하고 행실도 조신하여 씨바지로서는 그만이었다. 부잣집에서는 아가씨에게 씨바지로 들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만약 아들을 낳아주면 평생 먹고 살 논밭대기를 주겠노라고 매파를 스스로 보내 설득하려 했다. 그래도 처녀의 몸으로 남의 씨바지로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살림에 부잣집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자꾸 마음이 쓰였다. 자기 하나 희생하면 부모님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아가씨의 반목이 자꾸 잡혔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가씨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부잣집에 씨바지로 들어갔다. 몸이 건강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태기가 일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 좋은 일과 함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합방하는 동안에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부잣집 아들 또한 부잣집 아들 또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서로의 사랑이 애틋했지만 아이를 순산할 때까지는 아들의 씨바지 방에 드나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늘 그곳에 머물고 있는 터라 아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몰래 시바지 아가씨 방을 드나들었다. 아가씨는 드디어 산딸이 되어 요행으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시바지 아가씨는 아기 얼굴 한 번 못 본 채 집으로 쫓겨나갔다. 그것이 시바지의 운명인 것이었다. 비록 시바지였지만 채속으로 낳은 아기 얼굴 한 번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집으로 쫓겨온 아가씨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부잣집 아들은 아들대로 아기 얼굴을 볼 때마다 시바지 아가씨 얼굴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었다. 견디다 못한 부잣집 아들이 시바지 아가씨에게 몰래 사람을 보냈다. 두 사람은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는 날 마을 언덕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젊은 남녀가 그것도 애틋한 사랑으로 나누는 미래가 무탈하였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순리대로 그 아가씨가 아기가 또 들어서고 말았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아가씨는 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뒤늦게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잣집에서 또 아기를 데려가 버렸다. 아가씨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늘 눈앞에 아기가 아른거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가씨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서 담 너머로 한번 보고 싶었지만 그 근처에 얼씬하기만 하면 전답을 다시 뺏어가 버리겠다는 엄포에 찾아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세월이 약이라고 그 시간이 흘러 잠잠해질 무렵 부잣집 아들이 아가씨에게 또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했다. 아가씨는 아이들 소식이 궁금해서 득달같이 달려나갔다.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나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또 사단이 나고 말았다. 아가씨가 또 아기를 가진 것이었다.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지만 예우 없이 부잣집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부잣집 안방마님은 부잣집 안방마님은 아이를 데려가면서 한 번만 더 자기 아들 곁에 얼씬거리면 방탕한 년으로 몰아 명성마르를 하고 멀에서 쫓아버리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하고 갔다. 눈만 뜨면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때마다 부잣집 아들이 아삼삼하여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아가씨는 결국 스림스림 앓기 시작했다. 볼 수 없는 아이들과 만날 수 없는 부잣집 아들을 그리며 아가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승을 떠나야 했다. 이런 와중에 자기가 죽으면 부잣집 아들과 미래를 나누던 느티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물어달라고 유윤을 남겼다. 아가씨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훤히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유언대로 느티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다. 또한 부잣집 아들과 새 아들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 주었다. 오래도록 이 마을에서 대를 이어온 가문이 있었다. 그 가문은 손이 귀해여 몇 대째 독자로 어렵게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독자인 아들이 장가를 갔지만 손이 귀한 집이라 이번에도 오는이 되라도록 태기가 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애가 달아 스스로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며느리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 날마다 새벽에 당상나무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가뭄한 것일까? 마침내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온 집안 식구들이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10달이 흘러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 달리 대를 이어줄 아들을 학수고대했지만 딸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소원함에 어느 정도 달래주었다. 다행히 얼마 후 며느리에게 다시 태기가 느껴졌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들뜬 나날을 보냈지만 또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일곱 번째까지 줄줄이 딸만 낳으니 구박이 말이 아니었다. 여덟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땐 또 딸일 거라고 단정짓고 대놓고 구박을 해댔다. 그렇게 식구들의 처사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바깥으로 빙빙 나도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핑계로 아예 후처까지 들였다. 그래도 착한 며느리는 서럽고 억울했지만 자신을 아들을 못난 탓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새벽에 당산나무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호처가 들어온 뒤로도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방만 춥는다고 식충이라고 식구들이 아예 하녀 취급을 하고 구박을 해댔다. 하지만 며느리는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며 잘 견뎌나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처에게 쉽게 태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진 서름 속에서도 며느리는 빼놓지 않고 당상나무에게 치성을 간절히 빌었다. 산딸이 되어서도 며느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산나무를 찾아가 치성을 드렸다. 쌀알 같은 쌀알기 눈이 휘날리는 새벽이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당산나무를 찾아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치성을 드리는 도중 갑자기 산통이 시작됐다. 워낙 고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낳을 희망으로 새벽에 당산나무까지 온 것이었다. 그러니 산통이 시작되자마자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얼음 같은 차가운 쌀아기 눈을 맞으며 며느리는 혼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속에 든 아들이었다. 며느리는 추위와 상고로 인해 정신이 점점 희미해가는 와중에 아기가 잘못될세라 품에 코 꿇어안은 채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길로 며느리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엄마의 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나중에야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누워주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의 마지막 온기를 품고 살아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대를 이어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